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사 한다면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마지막 과목이죠. 통신 부분입니다. 통신. 자, 통신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의 범위가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범위에서 10문제를 축약해서 내고 있는데요. 나오던 문제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난이도 조절을 여기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그러니까 1과목부터 3과목까지, 패키지까지는 그냥 나오던 문제 위주로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통신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어렵게 냅니다. 문제를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이 10문제 중에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그만큼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0점 맞고 합격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통신 교재를 또 구입해서 아주 많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다.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신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빨리 준비해서 빨리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 준비해서 합격해야 되는데 한 2주 뭐 그 정도 준비해서 합격해야 되는데 통신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아니고 요점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소한의 요점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통신 부분은요, 자주 나오고 있는 어떤 문제들만, 어떤 용어들만 쉽게 그래도 외울 수 있을 그런 정도만, 그렇게만 지금 강의를 할 건데요. 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최소한의 요점 정리이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을 포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통신은 잠깐만요. 네, 통신은 좀 어렵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거죠, 그죠? 네. 정보처리 시험에 꽈락은 없어요. 꽈락은 없어서 통신이 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36문제를 맞추면 합격입니다. 근데 그래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 또 통신이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좀 공부를 하자고요. 자,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통신의 뜻입니다. 정보통신은 그냥 통신, 말 그대로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와 단말기, 그러니까 컴퓨터와 컴퓨터, 그러니까 기계와 기계 간에, 기계는 이진수를 쓰니까 기계어를 사용하니까 기계어를 서로 주고받는 방식을 우리는 정보통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음성을 주고받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통신이 아니거든요. 기계와 기계 간의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음성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정보통신의 3요소입니다.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정보원, 보내는 쪽이 있어야 되고요. 회선으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회선이 꼭 필요하죠. 통신하려면. 카톡 하려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정보처리원, 수신지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의 3요소 정보원, 전송매체, 정보처리원, 송신지, 회선, 수신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얘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네, 발전 단계입니다. 뭐 외울 필요는 굳이 없어요. 서로 말로 하다가 야 여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전화 나오고요. 전화도 회선이 필요해요. 그죠? 광대역 아날로그 회선, 전화선이 바로 아날로그 회선이거든요. 아날로그 회선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다가 디지털 회선으로 바뀌고 전용선으로 바뀌고 종합정보통신망 ISDN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말로 주고받다가 전화기로 하다가 아날로그 선 기계끼리 연결해 놓고 디지털 회선이 되고 전용선이 나오고 종합정보통신망 ISDN이 됐습니다. 자, 순서가 가끔 나오는데 틀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 아싸 하셔야 돼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입니다. 예. 정보통신의 구성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보 전송계와 정보 처리계로 나뉩니다. 정보 전송계라는 거는 전송을 하는 거, 보내는 거, 받는 거, 이런 거에 필요한 기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말장치 필요합니다. 단말장치를 우리는 모니터랑 키보드를 말하는데 그 단말장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입출력 기능이죠. 입력장치와 출력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전송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에러가 났나 안 났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CCU라고 합니다. CCU, 전송제어 장치. 자, 입출력 기능, 송수신 기능, 에러 제어 기능을 합니다. 입출력 제어, 송수신 제어, 에러 제어라고도 합니다. 다음 중 전송 제어 장치 CCU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음 DC입니다. 회선 종단 장치, 회선의 끝에 있다는 뜻인데
신호 변환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신호 변환 장치를 말합니다. 네. 회선입니다. 유선이 있고요. 무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보 전송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 처리계는 컴퓨터밖에 없어요. CPU가 컴퓨터니까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음 중 정보 처리계는 정보 처리계인 것은 전송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회선 중단 장치에 대해서 뒤에 나올 텐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어요. 친구도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회선이 연결돼 있어요. 자, 이게 아날로그 회선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초창기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친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디지털. 네, 숫자나 문자를 처리하는 그런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근데 회선 자체가 아날로그 회선이기 때문에 얘를 보낼 수가 없어요. 이 아날로그 회선에 실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신호를 변환해 주는 게 필요해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서 전송을 일단 하고 친구 집에 그 신호가 도착하면 다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뎀이라고 해요. 모뎀. 디아변입니다. 디아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걸 변조라고 합니다. 변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걸 우리는 복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변복조기라고 해요. 됐죠? 이런 것들을 DCE라고 합니다. 회선 종단 장치. 회선의 끝에 있다 그래서 회선의 끝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선 종단 장치 또는 신호 변환 장치라고 합니다. 됐죠? 네, 다음 거 볼게요. 네, DCE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자, DCE의 종류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뎀과 DSU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선이 아날로그 회선이면 모뎀이고요. 회선이 디지털 회선이면 DSU가 되는 겁니다. 자, 모뎀은 변복쪽이라고도 하고 아날로그 회선에서의 신호 변환 장치라고 합니다. 변조는 아까 디아변이라 했어요. 뒤에 힘주면 변 할턴 디아변입니다. 그 반대가 복조가 됩니다. 모뎀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기계와 기계 간의 접속이 쉬워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날로그가 또 멀리 가거든요. 회선이 멀리 갑니다. 네. 자, 그리고 DSU는요, 디지털 회선에서의 신호 변환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선 자체가 디지털이라서 바로 실으면 되는데, 그래도 회선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다시 변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회선이라면 DSU라는 회선 종단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신호 변환 장치가 아닌 것은 1번 DCE, 2번 모뎀, 3번 DSU, 4번 CCU 이러면 CCU가 답입니다. 걔는 신호 변환 장치가 아닙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6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온라인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통신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의 종류는요, 선을 연결해서 통신을 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실시간 처리, 시분할, 질의응답, 메시지 교환,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등이 있고요. 그 중에서 실시간이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온라인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실시간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봐두시고요. 오프라인은 일괄 처리죠. 그죠?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요. 프로토콜입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 규약이나 이 규약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통신 규범, 통신 약속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 프로토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신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더라도 둘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어요. 네가 아침밥 해, 네가 뭐 해, 네가 빨래, 네가 청소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 규칙이 있는데 통신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인터넷 통신도 있고요,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게시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칙들을 우린 통틀어서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신 약속, 규약, 규범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프로토콜이야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다음요. 이제 회선입니다. 회선은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유선의 가장 옛날 선이 바로 가공나선입니다. 옛날 전봇대 사용하는 선을 우린 가공나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안 쓰죠, 통신에서는. 자, 평형 케이블입니다. 이중나선이라고도 하고요. 가는 두 개의 구리선을 꽈서 만든 거를 말하는데, 우리 지금 혹시
집전화기 좀 안 쓰는 편인데 하여튼 집전화기가 아직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기 뒤에 얇은 선이 있어요. 전화선 연결하는 거요. 그걸 우린 평형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예, 랜 근거리 통신망을 랜이라고 합니다. 예, 랜이 가능합니다. 다음 동축 케이블입니다. 옛날에 그 유선방송이라 그랬죠. 유선방송이라고 왜 테레비 뒤에 검은색으로 된 두꺼운 선이 있어요. 두꺼운 선을 검은 선 연결했는데요. 그걸 우리는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케이블 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얘는요 가격이 싼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랜에서 근거리 통신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에러율이 적어요. 광대역 전송이 광대역이라는 게 먼 거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많은 정보를 말해요. 많은 정보를 실어 보낼 수가 있었어요. 광통신에 비해서 광케이블에 비해서 가격이 아주 쌉니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을 한동안 아주 많이 썼었습니다. 뭐 지금은 광케이블 많이 쓰지만요. 네, 광케이블입니다. 빛의 반사 현상을 이용합니다. 빛의 속도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빠르죠? 최고로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는 광케이블의 재료는 석영 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가 있어야 반사가 되지.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광케이블의 광통신의 3요소입니다. 발광부입니다. 발광부, 빛을 발사하는 거죠. 그죠? 수광부,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광섬유가 필요합니다. 자, 발광부는요. 정기적인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요. 광섬유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빛을 받아서 전기적으로 바꾸는 걸 우린 수광부라고 합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라고도 합니다.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LED, 레이저 다이오드입니다. 이게 발광부고요. 수광부는 APD, PD 받았어요. 그죠? APD, PD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것도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통신망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거리에 따른 분류입니다. 랜이죠, 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고요. 맨이 원래 남자죠, 남자. 그죠? 도시남자라고 외우면 돼요. 도시남자. 네. 맨입니다. 도시지역 통신망입니다. 웬입니다. 와이드, 아주 먼 거리를 말합니다. 국가와 국가입니다. 뭐 애들한테는 랜 할 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짧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가려면 멀게 돌아가잖니. 그러니까 이게 먼 거리고 이게 짧은 거리야. 선생님 그럼 맨은요 얘도 많이 돌잖아요. 이건 남자라니까 도시 남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원에서는요. 그러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근거리 통신망, 도시지역 통신망 아주 먼 거리를 말합니다. 네, 거의 우기기죠.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죠? 자, 그리고 VAN입니다. VAN 얘는 회선을 국가기관에게 그 회선을 빌려서 회선을 임대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주는 통신망을 말합니다. 뭐 메가패스가 있고요. 메가패스, 하나로 통신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지금은 뭐 U 플러스가 있고요. 뭐 KT가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 뭐 두루넷도 있었어요. 두루넷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돈 받아 먹죠, 그죠? 국가에서 회선을 빌려가지고 내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면서 그 사용자들에게 월별로 돈을 받아먹는 그런 통신망을 우린 VAN,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뭐 가까우니까 뭐 랜이었고 멀리 돌아가니까 웬이었고 얘는 도시 남자니까 맨이었고 V는 V잖아요. V. 그래서 부가가치입니다. 네, 그렇게 외우세요.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입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의 회선에 음성, 텍스트, 뭐 영상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실어 보내는 거를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다 3글자짜리인데 얘만 4글자잖아요. 그래서 종합선물세트 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네, 억지예요. 그래도 뭐 외우기 쉽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다음 회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유선을 했고요. 이제 무선을 할 차례입니다. 무선은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라는 말 나오면 이거 무선이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위성통신이 있고 지상 마이크로웨이브, 위성 마이크로웨이브와 지상 마이크로웨이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뭐 이렇게 뭐 성층권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인공위성이 떠 있어요. 구름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 기상이 안 좋아요. 그러면 영향을 받죠. 지금은 뭐 그러지 않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는 막 그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가대표 축구 막 할 때 현지 상황이 안 좋아서 현지의 위성 상태가 좋지 않아서 뭐 끊겨 나와서 죄송합니다. 뭐 안 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왔었어요. 멘트가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튼 인공위성은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용량 전송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적도 상공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적도 상공 36,000km 위에 있습니다. 인공위성이요. 보안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고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있으면 일본 애들이 위성 방송을 자기들끼리 쏴요.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버리면 우리나라 이 부산 있죠. 이 부산까지도 이 신호가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지금이 아니고 아주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부산 애들이 일본 방송을 시청을 했었어요. 인공위성 그 방송 그 접시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거를 달아놓고 집에서 뭐 스모를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봤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유행의 시작은 부산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하여튼 보안이 좀 취약하구나. 나 우리 일본에만 하고 싶은데 우리래. 우리가 아니죠. 일본 아닙니다. 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하여튼요. 우리가 아니고 이 일본 자기 나라만 방송을 보고 싶은데 한국까지도 방송이 보내지게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방송을 시작하면서 북한까지 넘어가게 되죠. 일본까지도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보안이 좀 취약하구나. 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죠. 마이크로웨이브라는 말 들어가면 무선인데 이 무선은 위성과 지상이 있고요. 이 인공위성은 36,000km 위에 있고 당연히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용량 가능하고요. 보안성은 약간 취약하다. 자, 지상 마이크로웨이브는요.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에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을 보면 남산에 남산타워가 서울타워죠. 서울타워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안테나 큰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쏘는 방송들이 바로 지상 마이크로웨이브였습니다. 과거에는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당연하죠. 구름 밑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심플렉스, 할프 디플렉스, 풀 디플렉스라고 합니다. 단방향 방식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밖에 송신이 안 됩니다. 통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TV나 라디오 같은 거죠. 그러니까 TV 방송이나 라디오 같은 경우는 내가 방송을 방송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걸 우리는 수신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린 단방향 통신이라고 합니다. 네, 반이중은요. 할프 디플렉스.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양방향이 가능한데요. 동시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전기죠. 워키토키라고 그러죠. 그죠? 네, 무전기. 그러니까 한쪽이 보내면 난 받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보낼 땐 상대방은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네, 전이중은요. 풀 디플렉스라고 합니다. 동시에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전화기죠. 그죠? 서로 막 주고받잖아요. 대화를. 네, 그렇습니다. 요 세 가지는 영어를 포함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동시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9번에 접속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선이 몇 개냐에 따른 분류예요. 2개짜리면 2선식이고요. 4개짜리면 4선식입니다. 뭐가 빨라요? 당연히 4개짜리가 빠르겠죠. 그죠? 2선식은 반이중까지 지원이 되고요. 4선식은 전이중까지 지원이 됩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네, 이런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와 단말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니? 냐에 따른 분류입니다. 1대1로 연결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단말기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대1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합니다. 점 대 점 방식을 말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얘가 고장이 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이거 안 되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나의 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선이 하나짜리예요.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 개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 그럼 얘는 멀티포인트 방식입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뭐가 고장이 났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이 멀티포인트 방식은요. 장점은요. 회선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겁니다. 네, 다음 거 볼게요. 네, 통신속도의 단위입니다. 통신속도. 통신속도와 전송 대역폭은 서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속도와 전송 대역폭은 서로 비례하는데 반비례한다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네, BPS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초당 전송되는 비트의 개수인데요. 이 BPS가 바이트로 만약에 나왔다면 걔는 틀린 말이에요. 네, 그렇게 나온 적이 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네,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다음 BAUD, 보드라고도 하죠. 최단 펄스의 수입니다. 변조속도 단위입니다. 모뎀의 변조속도 단위를 말합니다. 변조가 뭐였죠? 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겁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그 속도를 우리는 보드라고 합니다. 보라고도 하고요. 네, 1비트라는 게 있고요. D비트, 트리비트, 쿼드비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또 뒤에 있네요. 1비트는 1, 한 배 똑같고요. D비트는 더블입니다. 더블. 그 2배고요. 트리비트 1, 2, 3, 3배입니다. 쿼드비트입니다. 4배입니다. 1은 1이니까 그냥 한 배고, D는 두 글자죠. 비트 빼고. 두 글자, 트리 세 글자, 쿼드 네 글자예요. 그래서 2배, 3배, 4배 이렇게 외우시기 쉬울 거라고 봅니다. 자, 2 위상 한 배고요. 4 위상 그러면 2배고요. 8 위상은 3배, 16 위상은 4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겠죠? 8 위상이라는 게 2의 3승이잖아요. 2의 3승, 3배. 16 이상 2의 4승이죠. 그죠? 2의 4승이 16이니까 4배구나. 2 위상은 2의 1승이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BAUD가 만약에 1200보다 1200 본데요. 만약에 트리비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의 펄스에 3비트가 실렸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의 펄스에, 하나의 아날로그 신호에 3개의 비트씩 실어 보냈는데 이 아날로그를 1200개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0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3600 bp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와 bps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 또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가 나와요. 1200 봅니다. 전송 속도에 트리비트면 몇 bps냐? 3600 bps가 됩니다. 금방 얘기했던 거예요. 자, 위상과 bps의 관계도 나옵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나오죠. 1200 본데 4위상으로 보냈어요. 4위상이면 몇 배죠?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2400 bps가 됩니다. 이렇게 bps로 환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12번 직렬전송과 병렬전송이 나옵니다. 직렬전송은 회선이 한 개짜리를 말해요. 전송할 데이터를 하나의 회선으로 순서대로 전송하는 걸 말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선이 많이 사용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 하나짜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렬 전송은요, 여러 개의 회선으로 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야 할 데이터가 1100인데 선이 하나짜리로 보내게 되면 1 보내고 1 보내고 0 보내고 0 보내고 4번 보내는 건데 선이 4개짜리를 이용하게 되면 한 번에 쓱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선이 많이 들어요. 이게 먼 거리면 이게 불가능해요. 돈 많이 드니까. 그래서 프린터나 일반 컴퓨터 주변 장치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USB 직렬 포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비동기 전송 방식과 동기 전송 방식이 있습니다. 이 비동기라는 거는요, 문자 한 글자씩 보내는 방식을 말하고요. 1200 bps 이하입니다. 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파수 편의 변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 편의 변조 방식이 가장 느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의 처음과 끝에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비동기라는 말과 동기라는 말에 무슨 뜻이냐면 송신지가 있고 수신지가 있어요. 근데 비동기라는 거는 얘가 언제 보낼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A 입장에서, 수신지 입장에서. 동기라는 거는 서로 보낼 준비와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비동기 상태를 가정한다면 얘가 언제 보낼지 모르니까 얘가 한 글자씩 보내는데 글자마다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를 포함해서 보냅니다. 그럼 얘가 알 수 있거든요. 이거 시작됐구나. 끝났네. 여기서 끝났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걸 말합니다. 동기는요, 서로 준비가 완료된 상태예요. 보낼 준비와 받을 준비가. 그러니까 그냥 보내버리면 되죠. 스타트 비트나 스톱 비트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블록 단위로 보내버립니다. 쭉 보냅니다.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2배 이상 빨라지죠. 그죠? 2400 bps 이상이고요. PSK, 위상 편의 변조를 말합니다. 비동기보다 아주 빠릅니다. 고속입니다.
자,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이 비동기는 문자 단위고요. 1200 이하를 말하고요. F, 주파수 편의 변조를 말합니다.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들어가고요. 동기는요. 한 블록씩 보내고요. 2400 이상이고 위상 편의 변조를 쓰네. 비동기보다도 고속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앞에 글자가 F가 들어가면 주파수를 말하고요. A가 들어가면 진폭이고요. P가 들어가면 위상 또는 펄스를 말하는 거예요. FM 알죠? FM 라디오. 이게 주파수거든요. 89.1MHz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91.9 뭐 이런 게 FM입니다. AM은요. AM 라디오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아주 먼 거리로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AM 라디오를 듣고 막 그러면 간첩으로 신고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괜히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네, 진폭 변조입니다. 아날로그입니다. 네, P는 위상이고요. 네, 됐습니다. 다음 PCM입니다. 펄스 부호 변조를 말합니다. PAM, 펄스 진폭 변조예요. A가 들어갔네요. 그죠? 펄스 위상 변조를 말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PCM이에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뭐 복조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시분할 다중화 기법을 이용하고요. 누화나 누화라는 게 왜 빠져나가는 거죠. 내 신호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게 별로 없고요. 잡음인데 잡음이나 진폭에 강하고요. 전송 레벨의 변동이 없습니다. 좋은 겁니다. 표본화 양자와 부호와 복호합니다. PCM의 순서가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가 있어요. 아날로그가 이렇게 보내집니다. 이렇게 보내집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요. 디지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얘를 나 한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 이상은 1로 볼래. 이거보다 작으면 0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우리가 표본화라고 합니다. 정하는 거. 그죠? 그리고 양자화라는 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내에 그 양자화입니다. 그게 부호화입니다. 바꿔야 돼요. 이제 이진수로 기계 그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 돼요. 요거 크니까 1이야. 얘도 1이야. 얘 0이네. 얘 1이야. 요거 좀 작다. 0이야. 0이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를 우린 부호화라고 합니다. 복호화는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표향부복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통신에 관련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통신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지, 통신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